이제 27번 왔습니다. 27번. 현금 수지 측정에서 영업 수지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순영업 소득에서 세전 현금 흐름을 빼면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 계산식으로는 이것도 맞는 말인데 자, 부채 서비스를 왼쪽으로 던지면 부채 서비스를 빼면 세전 나옵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수식으로는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수식으로는. 그래서 1번이 맞다. 2, 3, 4, 5는 가유순 쎄쎄 그 순서에 안 맞습니다. 전체 우리 손가락 5개 가유순 쎄쎄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영업의 수입을 합치면 유효총소득, 영업경비를 빼면 그죠?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소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 빼고 세전, 영업소득세 빼면 세후, 가유순세세, 이 흐름 꼭 쥐고 계셔야 합니다. 이 흐름이 어디에도 닿습니다. 실무 가서도. 그 다음에 28번. 자, 28번. 다음 임대주택 1년간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이다. 세후 현금 수지가 얼마냐? 세후 가유순 쎄쎄 전체 같이 가셔야 되네. 가유순 쎄쎄 마지막 세후 이걸 구하라. 자, 가능 총소득은 800만 45 800만 곱하기 40호 하면 얼마다? 48, 32 50%? 50%? 45면 답이 안 나옵니까? 아, 이게 인쇄가 잘못됐네. 55, 58, 40. 답안지는 그래 돼 있죠. 예. 58, 40 이렇게 해서 그러면 4억입니까? 4억? 4억. 자, 이게 제가 금방 만자 뒤에 000 5개는 날려버렸습니다. 실제 우리 계산형 풀 때도 그래 하는 게 편하고 1000 해서 공을 4개 날리는 방법, 10,000 해서 공을 5개 날리는 이렇게 날리고 푸는 게 실무수도 이렇게 되고 또 우리 이론 시험 풀 때도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공을 부동산은 워낙 금액이 크니까 만자 날리거나 1000자 뒤에 뒤끝 날려버리기 바랍니다. 800만 원 50% 하면 58, 40 이게 4만이죠. 4만이지. 만 곱하기 만 하면 얼마다? 4만 곱하기 만. 우리 만 곱하기 만 하면 억이죠. 억. 만만하게 보면 억장 무너집니다. 1000 곱하기 1000 하면 천천히 100만 대군이 밀려옵니다. 100만이 100만. 천천히 100만이고 100 곱하기 100 하면 빽빽하게 많죠. 100 곱하기 100 하면 만이고 만 곱하기 만 하면 억인데 4만 곱하기 만이니까 4억이지. 바로 만단위 바로 해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실이 5%니까 여기에 5% 같으면 4, 5, 20. 5%는 10%가 여기 산대. 5, 4, 20. 2천이네, 2천. 2천만. 빼면 3억 8천. 유효총소득. 그 다음에 운영경비가 8천만 원 있습니다. 자, 영업경비가 8천이래, 8천. 영업경비 8천만 차감하면 3만이고 3억이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 원리금 상환액 8천만 차감하면 2억 2억 2천입니까? 2억 2천 2억 2천
뒤에 단위가 2천, 2억 2천 맞죠? 그 다음에 뭘 차감해야 된다? 가유순 세전에다가 세금을 빼면 되지, 세금. 자, 이 세금 뺄 때는 이제 순영업소득에서 3억에다가 감가비 이자비를 빼면 나온다 했죠. 건물 감가상각비가 있고, 그 다음 이자 돈을 빌렸으면 은행은 저당차입 부동산은 큽니다. 감가비 이자 비용 빼면 당연 과세표준 세율 하면 자본부에 뺄 영업소득세가 나온다. 자, 감가비 이자 비용 얼마입니까? 감가비 이자 비용 2천, 1천, 3천이네. 3천. 여기서 이제 3천 빼면 3억에서 3천 빼면 2억 7천. 2억 7천 한계세율은 30%, 37, 21, 3위는 6, 자, 37, 21, 3위는 6, 810만 원. 그치, 810만 원이네. 810만 원. 810만 원. 8,100만 원이가? 8,100만 원이네. 8,100만 원. 8,100만 원 빼면 마지막 1억 3,900. 1, 3, 9. 1억 3,900이다. 자, 우리 전체 이렇게 유형에 출제를 많이 하니까 한번 봅시다. 56페이지. 56쪽. 네, 56페이지. 이것도 매년 여러 문제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업수지, 현금수지, 현금흐름 이렇게도 부른다. 보유시 현금흐름은 임대소득이겠죠. 임대소득. 자, 임대소득일 때 가유순세세인데 단위당 예상임대로 우리 아까 여기 800만 원 단가. 그다음 임대 단위수가 55 수량이죠. 수량. 경제론에서 P 곱하기 Q 하면 금액이 나오죠. 단가 곱하기 수량이라는 뜻이다. 가능총소득, 공실불량부채 빼고, 근데 우리 이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공실률만 5% 있다 이렇게 했죠. 불량부채도 있으면 빼고, 기타 영업의 수익은 합산, 기타 영업의 수익 또는 잡수익, 가산, 유효총소득, 영업경비 차감 하면 가장 중요한 순영업소득. 내 돈, 네 돈 모아가지고 이걸 많이 벌어야 되지. 일단 순영업소득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많이 나눠 먹지. 부채 서비스 약속된 원리금 주고 나머지 내 거 세전. 내 거지만 국가 세금을 내야죠. 국가 세금. 영업소득세. 자, 영업소득 계산할 때 어떻게? 순영업소득에서 감가비 이자비용 차감됩니다. 감가상각비 차감, 이자비용 차감, 세법상 감가비, 감가상각비, 송금산입, 이자비용도 송금산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자본부의 영업소득을 차감하기 때문에 자산에서 부채를 거쳐와야 자본에서 차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차감하면 요거 2억 7천이 과세표준이죠. 과세표준, 과표. 모든 세금은 산출세액의 기초인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지. 그래서 과표 세율, 산출세액 8,100만 원. 산출세액 기초가 되는 것이 과세표준이다. 이렇습니다. 그 중간에 있고 임대소득세를 빠른 속도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빼면 세후 현금수지 나옵니다. 오른쪽에 처분했을 때는 그 순서의 그대로 T에서 자산, 부채, 자본, 매도시, 양도시 나타난다. 우리 학교론에서 유일하게 앞머리 따서 외우는 거 가유순세세. 이 가장 중요한 거죠. 가유순세세, 가유순세세, 가유순세세.
됐고요. 그 다음 제 29번. 자, 29번. 다음 중 협의의 부동산 관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법 경기,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 관리, 이 부동산에 대하여 복합 개념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니, 민법상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공법상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모든 법, 모든 경제행위, 모든 기술 관리, 이거 다 해야 된대요. 이거 다 하는 사람 없다, 그죠? 없다. 이걸 복합 개념의 관리를 한다. 이 중에서 기술적 관리, 이 기술은 뭐랬습니까? 디스크립터, 유형물, 보이는 그림 그릴 수 있는 그것만 관리하는 기술이 했죠? 영어로는 디스크립터, 유형의 관리다, 이렇게 부르죠. 유형. 눈에 보이는 토지 건물. 이 기술적 관리만 하는 걸 보고 협의 관리를 하죠. 협의. 좁은 의미의 관리. 건물 하단 관리, 건물 관리, 엘리베이터 관리, 뭐 전기 보일러 관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협의 관리 또는 유형 관리다, 협의 관리다, 기술 관리다. 또 이걸 시설 관리. 주로 이제 보이는 시설 중심이 되다 보니까 시설 관리. 이렇게도 부른다. 시설 관리. 그런데 4번의 보존 관리는 뭐다? 우리 소유권 보존 관리. 신축하면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 이 법적 관리입니다. 보전하고 보존하고 다르지. 보전은 화단 보전, 건물 보전, 기술적 관리에 들어가고, 보존 관리는 법적. 우리 원시 취득은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하듯이 그럼 법에서 공부한다. 법에서 공부한다. 보존 법적 관리이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위생, 보안, 보전 당연하죠. 자, 우리 요약집 보존관리 73페이지. 아니 84페이지. 84쪽에 보시면 84쪽에 부동산 관리 내용 법경기인데 법적 관리는 자료 보니까 보존 관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존 등기.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를 달리 자산 관리다 이렇게도 부르고 손익분기점 돈, 회계 돈, 인력 돈. 그 다음 기술 관리를 협의, 시설, 유형, 소극적 관리라고도 한다. 소극적. 방제, 방범, 에너지 관리 이런 보존 관리 이런 게 들어간다 이거죠. 자, 다시 30번. 주택 저당 유동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저당권의 유동화. 3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모기지론 이랬습니다. 모기지론. 모기지. 은행에 모가지 잡히고 대부를 빌렸습니다. 또는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이렇게 했죠. 이거 둘 잘 활용이 된다. 일단 서민들 입장에서는 주택금융사 여기에 실무상 면밀히 보시면 특수금융 우리 시험도 사실은 여기 관련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 1번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대안의 아들 정권화한 부동산 상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주택저당 정권이다. 이 지분입니까? 부채입니까? 이게? 저당을 유동하는 것은 부채입니까? 지분입니까? 지분이 아니죠, 이게. 틀렸죠, 벌써 틀렸어요. 부채정권입니다. 부채정권. 기본적으로 부채는 이자를 주는 거고
지분은 배당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실이 판단할 때 이자면 부채증권이고 과실이 배당이면 단 이 배당이 또 우리 민부에서 경매에서 각종 쓰는 배당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혼동이 돼가지고 그 배당이 그 배당 갖고 이렇게 됩니다만 경제적 실질 입장에서는 부채증권은 이자다, 출자는 배당이다 이렇게 구분하죠. 틀렸습니다. 주택자산증권은 지분이 아니다. 부채증권이지. 그래서 1번 정답이고 그 다음 2번 유동화 중개기관으로서 한국주택금융사는 실체회사다. 이 한국주택금융사 HF는 코리아 하우징 파이낸스 코퍼레이션 줄여서 HF를 한다. 요건 실체회사가 있죠. 명목회사가 아니고 실체회사가 있다. 당연하지. 뭐 전국에 본사도 있고 지사도 있고 이렇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저당채권 유동화는 주택금융기관의 자금대출 고정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금의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용의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1수익부터 1000수익까지 이렇게 2억씩 빌리면 2천억이라 하는 모기지 풀, 그 모기지를 다 모은 걸 보고 모기지 풀이다 하고 우리말로는 저당 집합화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그냥 그대로 영어로 쓰기도 합니다. 모기지 풀, 풀장 다 모아서 2천억 이걸 팔아가지고 바로 현금화 하기도 하고 또 이걸 산 측에서는 그 모기지 풀을 빼고도 담보 잡고 시큐리티 파생증권을 발행해가 현금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기지 풀을 현금화 또 MBS 파생증권 발행해서 현금화 이런 단계를 거치죠. 단기 장기 자금 운용한다. 그 다음에 4번 MPTS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한다. 자,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게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자리 이제 옮겨보면 은행에 돈 주고 모기지 풀을 사가지고 MBS를 발행해서 현금화합니다. 이때 전 세계 금융 글로벌화 투자로부터 돈이 자금 유입이 된다. 그죠? 투자자. 단기 은행권역, 중기 보험회사, 장기 각 나라 연기금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한국주택금융사 T를 자세히 보면 되는데 원래 있는 모기지 풀 2천억을 사와가지고 그대로 투자자에게 이전 매각 처분한다. 그게 바로 뭡니까? MPTS다 그랬지? 모기지는 원래 여기 모기지 은행에 돈 빌려주면 원리금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안 주면 채무불이행, 저당소유권 행사, 경매 행사 이런 두 가지 권리가 있다 했죠. 그래서 모기지 속에는 1번 공, 2번 공, 원리금 수취권, 저당소유권 두 가지 권리를 패스스루 모두 다 이전 매각 처분 양도해버렸어요. 2천억 MBS를 통해서 처분해버리기. 그런데 MBB 하는 방식은 본드인데 2천억 담보 잡고 1,500원어치 1,500억 본드를 발행했습니다. 모기지 풀을 빼고도 담보 잡고 초과 담보 500억 1,500억 발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1번, 2번 공이 그대로 바로 MBS 발행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대로 가 있어. MPT에서는 투자자가 패스됐으니까 투자자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MPTB는 1번 공 원리금 수취권 투자자 통장 이체해주고 돈 안 내거들랑 경매 처분은 알아서 하시오 이래 돼 있지. 1번 공은 패스, 2번 공은 안 패스. 이걸 다계층으로 한 게 CMO다. 그죠? 시계층, 다계층. 다계층이라 이 말은 만기 구조가 1년, 2년, 3년, 5년, 10년, 7년, 10년, 뭐 15년, 20년 초과 또 6개월짜리도 최근에 발행. 이렇게 해서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다계층을 발행한다 이랬죠. 고정금리 할 수도 있고 변동금리 할 수도 있고 금융공학 처리 다계층으로 다양한 투자자의 구매 당기는 상품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CMO 그래서 이걸 보고 지분형 지분이 아니고 지분 형태이고 리스크가 폐쇄됐으니까 주식처럼 리스크가 그대로 이 흐름 현금 흐름 리스크는 그대로 떠안습니다. 그다음에 요건 채권형 주식회사 회사채 사듯이 담보 잡고 회사채 투자했다. 그다음에 혼합형 양다리 걸친 혼합형 메자닌 금융처럼 혼합형 이렇게 되어 있는 요 공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다. 1번 공은 투자가 2번 공은 발행기관이 또 1, 2번 공 다 투자 가지고 있다. 이 가지고 매년 한 문제 시험 나온다 했죠. 한 문제에서 계속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럼 4번에 MPTS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투자가 부담한다. 투자자가 이 공을 두 개 다 가있잖아요. 원리금 수익권 속에 있는 리스크는 조기 상한 리스크라. 인플레가 나타나면 시중금리가 높아지지. 그러면 이자율 위험,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조기 상한 위험 이런 게 있잖아요. 하여튼 패스.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 위험. 투자가 다 같이 있습니다. 맞네. 5번 주택저당증권 모기지풀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에 대하여 요 MBB입니다. 채권형 본드 대하여 한국주택금융사에 지급 보증을 하고 있다. 자, 이거 우리 MBS에 대한 한국주택금융사가 지급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보증. 그래서 여기 원래 5% 발행했더라도 5% 고정금리 발행했더라도 금융회사 수수료 여기에 지급보증 수수료 또 수수료 빼고 여기 들어오면 4%짜리다. 이게 4%다. 4%. 4%인데 이 투자 입장에서 4% MB에서 액면이자 기대 수익률이고 위험이 낮으니까 3.5%가 요구 수익률이라면 그러면 전 세계 단기, 중기, 장기 자금이 유입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MB에서 액면금리는 기대 수익률은 이 투자 입장에서 기대 수익률이니까 4%가 요구 수익률이 3.5% 낮다 이거죠. 지급 보증이 됐으니까 정부가 지급 보증했으니까 리스크가 상당히 낮죠. 위험 높은 곳에 보증보험 이런 게 생기죠. 이 속에도 당연히 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3.5%밖에 안 되면 4%짜리라도 사는 거지. 기대 이상이니까. 자, 좀 어려운데요. 좀 어려운데 시험 한 문제 꼭 나온다. 1, 2번, 1번 원리금 수취권, 그 다음에 2번 저당소유권. 발행기관이 가졌는가 또는 투자가 가졌는가 꼭 확인 잘 하시면 된다. 31번 다음의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 옳지 않은 것. 뭐 많은 공식이 엄청나 있네요. 하여튼 T자 집어넣어 버리면 정리하면 됩니다. 자산이 얼마죠? 자산 40억? 이거는 억 단위 생략되어 있죠. 부동산은 보통 이렇습니다. 보통 이래요. 제가 1조 2천억짜리도 나온 것도 있다 했겠죠. 1조 8천억짜리도 있고. 보통 이렇습니다. 40억 그대로 쓰면 돼요. 억 뒤로 생략해버리고. 자, 부채는 28억이고 그러면 지분은 12억이겠죠. 이거는 같아 원리로서 그대로 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순영업 소득이 얼마죠? 가능 총소득 10억에서 유효 총소득 나오고 유효 총소득 영업 경비 3억 빼면 순영업 소득은 제일 중요한 엄마 꽃순이 얼마다? 8억에서 3억 빼면 5억이죠. 이런 구해놓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는 2억 빼면 3억이 세전이죠. 자, 이래 놓고 구하면 여기서 대체로 답이 이 중에서도 그냥 답이 나와버려요. 자, 엄마 돈 40억분의 5억 몇 프로?
종합자본환원율 계산기 두드리면 5 나누기 4 하면 1, 2, 5 나오죠. 12.5% 맞다. 4번 종합환원이율 맞지? 그 다음에 엄마로 물구나무 씌우면 역수 취하면 40억 나누기 5억 하면 이게 순소득 성수 아닙니까? 순소득 성수지. 성수는 8이다. 맞습니까? 또 이걸 이 순소득 성수를 달리 40억 투자해서 1년에 5억씩 회수하면 8년 걸린다. 자본 회수기간 이렇게도 출제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수기간법 할 때도 보시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다용도로 이용되지. 그 다음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 빚 갚아야 되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빚 갚는데 2억 갚는데 몇 배? 5을 가지고 2을 갚으면 몇 배? 2.5. 1배보다 감당 능력이 좋네요. 능력이 있습니다. 에? 엄마 돈, 이거 엄마 능력이 있습니다. 2.5 맞네. 그 다음 12억 분의 3억. 여기 뭡니까? 여기 바로 이제 지분 배당률인데 3 나누기 12 하면 얼마다? 계산기 두드리는 게 좋겠다. 3 나누기 12. 이럴 땐 이제 계산기 좀 필요해요. 25%. 35% 틀렸죠? 지분 배당률, 지분 환원율, 지분 요구 수익률, 세전 수익률. 아버지다, 아버지. 하나, 둘, 셋, 넷, 5개. 우리말로 얘기한다. 그래서 엄마 돈 7가지 용어. 셋째 아들 여기서는 필요 없고 아버지 돈 5개. 세전 성수는 이거 아버지 물구나무 시면 되죠. 12억 나누기 3억 하면 4 맞네. 세전 성수 4 맞죠? 그래서 엄마 아빠 속에서 걸렸지. 아버지 선에서 걸렸습니다. 셋째 아들까지 내려갈 필요 없고. 그래서 오히려 의외로 또 빠른 속도로 찰 수가 있다. 자, 32번. 다음은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자, 틀린 것 찾으세요. 1번. 동일한 조건하에 부동산 가격에 대한 융자 비율이 높거나 융자금의 금리가 낮을수록 부동산 수요는 증가한다. LTV가 높다 이 말은 은행에서 많이 불려준다 이 말이죠. 또 이자가 낮다 이 말은 돈 땡겨 쓰기 좋다 이 말이지. 그럼 부동산 수요가 증가합니다. 맞는 말이죠. 여기 이게 뭡니까? 이제 한마디로 부채. 이 뱀들이 독사가 아니고 물배입니다. 울굴 많아도 좋더라 이 말이지. 그러면 좀 많이 빌려서 좀 더 살 수도 있겠더라. 특히 우리 이 저리이면 이자 5%인데 내가 자산 수익률이 10%가 되면 당년 정 레버리가 나타나잖아요. 이 뱀은 애완용 뱀, 청이 든다니까 청이 들어. 정 레버리지. 큰 돈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지. 맞습니다. 2번. 정부의 주택 보조금은 주택 소비금융이고 저당 대출은 주택 개발금융에 속한다. 땡. 틀렸다. 우리 저당 대출 그 영어로 뭐라고 쓴다? 3억짜리 아파트 모가지 잡히고 대출 2억을 빌렸습니다. 모기지로는 이거는 집 사는 소비금융이죠. 가게 아닙니까? 가게. 가정은
소비주체라 했습니다. 소비주체. 가게는 소비주체, 기업은 개발, 생산주체, 집 사는 사람이니까 둘 다 소비금융입니다. 그래서 개발금융 X 틀렸지. 자, 모기지. T는 묵음이죠, 묵음.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모트, 가치가 아니고 모기지, 모기지. 그냥 막 편하게 모가지 해도 좋다. 은행한테 모가지 잡혔다. 또 한국주택금융사 모가지 잡혔다. 그러다가 마누라한테 모가지 잡히고 이러겠지. 누구한테 모기지 잡히는지 모가지 잡히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금융에서. 자, 3번. 주택 상환사채와 자산 유동화 증권은 부채금융에 속한다. 자, ABS. 자산이 에셋이죠, 에셋. MBS는 모기지 아닙니까? 모기지. 모기지는 주택 저당인데, 에셋은 그걸 포함해서 훨씬 더 넓은 자동차 할부 채무, 카드 채무, 또 리스 채무 이런 거 다 많이 있다고. 이런 거 받을 측에서는 다 자산이니까 범위가 훨씬 넓다. 그래서 MBS보다는 ABS가 범위가 넓다 하는 거. 에셋이면 많다 적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에셋, 자산 넓다. 그런데 ABS든 MBS든 배당받는 겁니까? 이자를 받는 겁니까? 자동차 할부 채권 채무, 카드 채권 채무, 그 이자입니까? 배당입니까? 다 이자죠. 모기지, 이자입니까? 배당입니까? 다 이자입니까? 과실 자체가 다 이자입니다. 그래서 부채증권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부동산 금융에서 변동이자 적용되는 융자는 대출자를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 대출자 은행이 변동금리 대출하면 이자율 수익 위험, 조기상환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잖아요. 맞는 말이죠. 5번.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시험 거의 안 나옵니다.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된 인플레율에 따라서 저당 잔금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이자율은 실지이자 적용한다. 명목상 이자는 5% 대출인데 실지이자는 2% 돼. 이걸로 계산을 하고 이자가 7%, 8% 더 올라가도 이자를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지이자 2%만 주고 빌린 원금을 가격을 높입니다. 1억 빌린데 1억 500만 원, 1억 700만 원 높이고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원금을 줄이는 기라. 9,700만 원, 9,500만 원 이렇게. 그걸 보고 가격, 원금 가격 조정 저당이라고 합니다. 우리 실무상 거의 없죠. 사채 시장에서 일부 나타납니다. 안 주면 원금이 나도 모르게 2배, 3배 불어 있어. 이런 게 있잖아요. 시험 나올 필요 없다. 자, 33번.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마케팅 하면 첫 번째 물자부터 공급 중시 마케팅. 공급자가 왕이다. 두 번째 수요 중시. 2차, 3차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되어서 손님이 왕이다. 수요 중시. 그러다가 손님만 왕이냐 나도 왕이다. 관계 중심 마케팅. 장기적, 지속적 관계. 브랜드 마케팅. 공중에서 합격, 이름 석자 걸고 해야 됩니다. 단골 손님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다. 그래서 1, 2, 3. 1, 2, 3. 이 속에 이제 공급 중지 속에서 STP 하는 게 늘상 시험 나오고 또 4P 믹스드 하는 것이 또 늘상 시험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요 영어로 다 있죠. 영어로. 세그먼테이션, 시장 세분화, 타겟, 포지션, 제품 차별 공급. 4P는 플레이스, 유통, 프로덕트, 제품 차별, 프라이스, 가격 정책, 프로모션, 홍보, 판촉 이렇게 나오죠.
꼭 프로덕트하고 포지션하고 같아. 그 다음에 수요는 아이다스 중개도 나오지만 어텐션, 주목, 인터레스트, 흥미, 디자이어, 셀링 포인트, 법, 경기, 복합 개념의 마케팅. 그리고 산다, 액션 취하고 살아보니까 만족도,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인덱스, 별 5개,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아이다스. 그러다가 이제 관계, 단골 손님, 장기 지속 관계. 여기 우리가 전통 마케팅이고, 그래서 마케팅의 아버지 코틀란 분이 1.0, 2.0, 3.0, 요즘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나는 마케팅 4.0 이걸 일부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직 4차 산업에 우리가 AI 등장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렇더라도 미래의 세상은 AI가 등장해서 더 좋다, 안 좋다, 있으나 마나다 이 셋 중에 하나가 벌어지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달라질 그건 지금 아무도 그 누구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4.0 마케팅 책은 일부 쓰고 있고 달라지는 모습이 있을 거다. 이걸 보고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마케팅 개념이고 이걸 전통 마케팅을 한다. 아직은 전통 마케팅만 계속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1번 시장 점유 마케팅은 STP 4P 믹스 전략이다. 이거 맞죠? 그죠? STP 4P 믹스. 공급 중시 시장 점유 마케팅. 맞는 말. 그 다음에 2번 시장 세분화 전략은 부동산 시장을 명확히 여러 개 구매자 집단. 그게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차별화, 포지션. 이거지, 포지션. 차별 전략이란 표적 고객 마음속에 경쟁 제품 대비 자사 제품 서비스가 자리 잡는 느낌을 말한다. 아파트 젊은 층 대상이라면 지하 주차장 1층 공원화 애기 데리고 놀기 좋게 또 분수대 만들어서 이 폭염에 분수 틀어주고 그렇죠. 또 방범 자연 또 자동 시스템 이런 거 일부 수용 또 1층 피로티만 있고 없애버리고 펜트하우스라든지 로얄층 위치 등 포지션 제품 차별 공급이다 이렇게. 그 다음 3번 차별화 포지셔닝 전략이란 표적 고객에게 마음속에 경쟁 제품 대비 자사 제품 자리 잡는 프로덕트 같은 말이죠. 타겟 프로덕트. 그 다음에 사피믹스란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판촉 제 측면에 있어서 믹스 차별화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5번 시장 점유 마케팅이란 아이다스. 자, 아이닥 하는 것은 시장 점유가 아니죠. 수요 중심이다. 틀려버렸지. 하여튼 여기도 매년 한 문제 무조건 출제합니다. 무조건 출제를 10번 중에 한 번 안 나오기도 하는데 매년 출제한다. 이렇게 꼭 한 문제 출제한다라고 보고 정리하시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자, 34번. 다음 보기 중 내용의 부동산 감정평가 종류 옳게 연결한 것은 기억. 토지와 건물 일체로 이용되는 복합부동산에서 건물의 이용을 전제로 하여 토지만을 평가한다. 건물 이용하는 걸 전제로, 건물이 있는 걸 전제로 토지만, 부지만 평가한대요. 그럼 전체 건물이 있는 걸 전제로 부지만 평가하는 이걸 건부지 평가를 했죠. 건부지. 이런 방식을 건물이 있는 현재 상태로 그대로 부지를 평가하는 걸 보고 현황평가다 이렇게 했죠. 현황평가. 현황평가입니다. 현재 상황 그대로. 전체 중에서 일부분만 평가하는 거다. 부분 평가라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니은. 토지와 건물 일체로 이용되는 복합부동산에서 건물의 이용을 부정하며 없는 걸로 보고 토지만 평가하는 이건 건물이 있음도 불구하고 없다면 땅 나홀로 있지 상상 가정에서 평가하는 이걸 보고 나지 상정 평가다 이랬지. 나홀로 있지 상상 가정하여 평가한다. 독립평가 조건부 평가를 했지.
조건이 달성된 걸로 조건을 붙여가지고 조건부 평가. 그래서 이거 건부지 평가, 나지 평가, 그냥 나지 상정 평가, 나지 평가 이 세 개 잘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1번 답. 35번. 감정평가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정부에 의한 정책적 기능과 시장 필요성에 의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다음 중 감정평가 정부 필요한 정책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관리, 2번 유도, 3번 보상, 4번 과세. 이게 다 정부 입에서 나온 얘기고 5번에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인 시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장에 가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거래질서 확립, 효율적 자원 배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전부 다 경제적 필요성이다. 시장 필요성이다. 마켓에서 나온 얘기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5번이 시장에서 나온 얘기다. 36번. 부동산 가격 재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 거의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자, 1번. 균형의 원칙은 자기 자신, 균형을 맞아야 합니다. 균형, 내부, 자기 자신이니까 내부 결합이 적합해야 하고 최유효 이용. 자기 자신 최유시죠, 최유시. 최유시는 균형이 맞는 사람입니다. 최유효 된다는 점에서 최유효 이용 원칙과 관련성이 깊다. 최유효 이용과 관련 없는 원칙은 없잖아요. 직접 관련 있는 것. 이거는 내부 관련 원칙이다. 맞습니다. 내부. 자기 자신 문제. 건물 이 토지와 적적 바란스가 맞으면, 구름이 맞으면 가치가 최유효 이용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기여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 요소의 기여도를 합한 것이다. 맞지? 내 머리가 나의 기한 정도, 내 몸뚱아리가 나의 기한 정도, 토지 기한 거, 건물 기한 거, 기여도의 합이지 생산 요소 투입 비용 합이 아닙니다. 그죠? 기여도의 합. 기여하지 못하고 코스트 원가만 많이 들어가면 낭비겠죠. 손실이겠지. 기여도는 큰데 원가는 별로 안 들이고 그러면 기여도가 엄청 클 것입니다. 투자 원칙에도 이용된다.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에 속한 지역의 환경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은 적합의 원칙이다. 맞는 말이죠. 부적합하면 경제적 감가가 됩니다. 출제를 많이 했죠. 자, 5번, 4번. 초과 이윤을 경쟁은 야기하면 경쟁은 결국 초과 이윤이 소멸됩니다. 이 경쟁의 원칙이다. 맞죠? 경쟁하면 초과 이윤이 있는 상태에서 평가하지 말고 시장에서 경쟁하면 초과 이윤이 소멸한 상태, 정상 이윤, 빵인 상태에서 평가해야 되죠. 그래야 바로 마켓 밸류, 시장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자, 5번. 경제적 감가 관련된 원칙은 균형, 아니지. 불균형이 되면 기능적 감가가 되고,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 관련 원칙은 적합 원칙이 아니지. 바깥이 해야 돼. 바깥이. 부적합하면, 시장에 부적합하면 경제 감가이고, 자기 자신 불균형이면 기능 감가 됩니다. 이렇게 서로 바꿔치기 해야 합니다. 자, 이건 둘 다 예를 들어서 출제를 많이 한다 했죠. 지난 28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제를 많이 한다. 전원주택의 층고가 너무 높다. 그래서 냉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의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이 말은 기능적 감가이고, 또 서민주거지역에 고급 빌라를 건축해서 건축비를 해소 못합니다. 그러면 시장에 부적합하니까 살 사람이 적어서 경제적 감가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 사례 출제도 많이 한다 이랬습니다. 자, 95페이지. 요약집 95페이지
거의 매년 한 문제 최유효시, 최선 최고하는 최유효시. 자기 자신, 내부, 기여, 균형, 수익 배분, 수익 체감 체정, 외부 관련 적합 원칙, 경쟁성, 외부의 원칙. 그 전제 선행되는 변동 애처 원칙, 그 다음에 대체 수급의 원칙이다. 이렇게. 그 핵심적인 굵은 글씨, 핵심적인 그 개념 흐름만 잡혀 있어도 거의 풀립니다. 혹시 이제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뭐 암기 전체를 한다든지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 암기는 의미가 없다. 매년 나오니까 자주 눈길을 한번 주시고. 자, 37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것도 우리가 매년 출제하는 데인데, 범위인데요. 어느 동네 사냐, 누구 집 아냐 하듯이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냐, 그 다음에 어느 집이냐, 이렇게. 그래서 구체적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다. 자, 기업. 지역 분석 2. 전체적 선행 먼저 분석하는 거라면 개별 분석은 부분, 후행 분석한다. 맞죠? 그 다음 니은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먼저 한다. 그치. 먼저 300평 땅이다. 개별 분석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장 지역에 명동의 명수연마 300평이냐, 칠갑산의 칠수연마 300평이냐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선 시장 지역 분석, 후 개별 분석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지역 분석 2. 대상 지역에 대한 표준 사용을 판정하는 것이라면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최유효 판정하는 것이다. 최유효시가 사용하는 걸로 전제로 개별 분석 구체적 가격을 구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 리얼. 거래 사례를 유사 지역에 구한 경우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지만 너희 동네보다 우리 동네가 우세거든 열세거든 동네 비교한다. 맞는 말이죠. 인근 지역에서 구한 경우에는 같은 동네죠. 같은 동네. 인근 동네는 같은 동네이니까 동네 비교는 안 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미음. 지역 분석은 적합 원칙과 관련이 있고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딱이지. 맞습니다. 전부 다 맞다. 그죠? 그래서 5개. 5개. 자, 이것도 옛날 한 기출됐었는데요. 지역 분석에 전체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맞다. 자, 38번. 다음 자료에서 금융투자결합부에 의한 자본 환율 과시요. 자, 계산형. 금융은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오른쪽이죠, 오른쪽.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서 옛날에 금융결합부는 저당 환원율 곱하기 저당 비율, 지분 환원율 곱하기 지분 비율 이렇게 하면 곱해가지고 더해버리면 나옵니다. 이랬죠. 지 이렇게 하거나 또는 부채감당법은 부채에다가 저에다가 부채 감당률만 곱하면 종합환율이 나옵니다. 이렇게 했죠. 오른쪽에 2가지, 왼쪽에 2가지 종합환율 구합니다. 그대로 메꾸기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자, 저당상수가 10%네. 이거 10%. 그 다음에 저당 구성비는 저당률은 몇 프로? 저당 비율? 1억 중에서 4천만 원이지. 40% 곱하기 0.4.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은 몇 프로? 12% 곱하기 0.6. 그걸 합치면 답이지. 4%. 1억 12, 6일은 6. 7.2%입니까? 그러니까 11.2%. 5번 답. 그래서 빠르게 하신 분은
뭐 30초 안쪽에, 20초 안쪽에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형은 초치기로 빨리 구하면 된다. 지로 금방 구하면 되겠습니다. 물리적 결합법은 어떻게 했죠? 물리적 결합법은 토 이렇게 했죠? 또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했던 자산, 투자, 수익률, 순영업 소득 이렇게 해서도 많이 구하고 토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된다. 시험 우리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 자, 40번. 재조달원가가 2천만 원인 기계를 연 감가율이 20%이며 1년에 감가율이 20%. 그럼 잔존 가치는 80% 남겠지. 20%는 감가상각돼 버리고 냉유수 10년이다. 냉유수 만료 시 잔존가 100만 원일 때 2000년도 말 적산 가격 구하세요. 정률법 나왔습니다. 정률법. 우리 지난해 처음 정률법이 출제했는데 이제 정률법도 잠깐 봐야 돼요. 정률법. 자, 재조달원가 2천만 원에서 우리 이 감가율이 20%이니까 잔존 가치율은 80%이겠죠. 그럼 1차 년도 20% 감가되고 남아있는 잔존은 80%겠지? 286. 적산 가격이 1600. 그 다음 1차 년도에 2차 년도는 1차 년도에 80% 아닙니까? 이게 2차 년도기라. 그러면 1600에 80%. 그게 2차 년도 답이지. 그래서 1280만 원 답이다. 20%가 감가상각되고 잔존이 80%, 1차 년도 잔존가액 286, 1600이고 1600에 80%, 20%는 상각되고 80%가 남아 있습니다. 2차 년도 말. 이게 바로 적산가격이다. 그래서 굳이 공식이라고 해서 뭐 0.8에 80%의 2승 이렇게 쓰면 괜히 올라타면 좀 힘들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바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40번. 감칙상 물건별 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감정평가업자를 토지를 평가할 때 공시가기준법 원칙으로 적용해야 한다. 여기 우리 이제 감칙에서도 이렇게 적시를 해놨죠. 감정평가 규칙에서도 공시가기준법 하세요. 비균 표준치를 하나 둘 선정하고 사, 시, 지, 개 중에서 사자는 떼고 표준치는 사전 개입되지 않으니까 시, 지, 개 등 해서 평가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감정평가업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에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을 하여야 한다. X. 자, 우리 집합건물법,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경우는 구분 소유가 되죠. 구분 소유. 그러면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집합건물은 거래 사례가 많다, 적다? 거래 사례 많죠? 거래 사례 비교법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익환원법 X 틀렸다. 거래 사례 비교법. 자, 자동차는 거래 사례가 많다, 적다? 우리 집 가는데 중고차 매매상 보시죠. 이 동네, 저 동네.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고 항공기, 건설기계 장치, 건설기계 또 선박, 중고상 봤다 못 봤다? 못 봤죠. 그거는 원가법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2번이 틀려서 답이고. 자, 3번. 감정평가업자는 과수원은 과일도 과수도 아닌 땅이죠. 땅. 과수원 땅. 토지는 원가법이 원칙 안 되고 또 수익환원법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쓰는 법은 이 땅은 주변의 거래 사례 비교, 그죠? 거래 사례 비교법이 원칙이다. 맞네. 그다음 4번.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등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는 영업권이란 말 자체가 영업을 할 때 의무가 있는 거지 이게. 영업 안 하고 문 닫아 버리면 의미 없습니다. 영업하면 수익이 나옵니까?
수익이 나오죠. 그래서 수익 영업권 활용해서 수익이 많으면 높게 평가하고 적으면 낮게 평가해서 수익 환원법 원칙이다. 영업권 당연히 그렇고 특허권도 뭡니까? 특허권. 이런 특허권 이런 것도 특허권 활용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 환원법. 감정평가업자가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지? 임대료는 임차인도 주변 임차로 비교해서 우리 상가에 임차하러 옵니다. 그래서 주변의 거래사례 비교법이 원칙이다. 맞다. 자, 우리 106페이지. 자, 마지막에 요약집 106페이지. 시험은 잘 나옵니다. 쉽다. 106페이지. 물건별 평가 3방식. 원칙 방식, 예외 방식, 주방식, 부방식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표시하기도 한다. 법에서는 한다 이렇게 하면 원칙이야. 다만 하면 그게 예외. 자, 토지는 거래사례 비교법이 원칙이죠. 그 중에서 우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하라 기하이면 비교 표준지를 가져와서 하세요 하는 감칙에 들어와 있는 감정평가업자. 예외로 원가법, 공유 수면 매립 간척할 때는 매립비 간척 비용이 있잖아요. 그 원가법으로 할 수도 있죠. 또 돈 많이 버는 땅은 수익하는 법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땅만. 그 다음에 가수원, 땅이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유령수, 연령이 어린 유치원 연령 나무는 유치원생한테 가서 얼마 벌었냐 이런 물으면 안 되지. 여태까지 키우는데 얼마 들었냐 엄마한테 이런 물어야지. 그래서 원가법 원칙이다. 건물, 건축, 원가법 원칙. 토지 건물, 일괄평가, 집합건물, 거래사례 많다. 거래사례 비교법. 자동차, 거래사례 많다.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기계장비,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는 원가법, 코스트, 원가법 원칙. 광산, 돈 버는 수익환원법, 어권, 산림, 산하고 나무하고 가치를 달리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 참 산삼 한 뿌리를 가져왔던데 먹고 가라고. 산삼 먹어서 힘날 줄 알았더니 힘 안 나네. 산삼을 키우면 산삼 가치하고 산지, 임지하고 가치가 다르지 이게. 가치를 달리하니까 구분평가하는 게 원칙이죠. 구분평가. 그래가 후합산 전체를 가치평가 매매 이렇게 하겠죠. 선 구분평가 후합산 한다. 대체로 차이가 있으니까 잡목만 우거져 있으면 그냥 나무값이 없으니까 일괄평가에서 평가할 수도 있고 예외. 공장,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가치를 달리 하기 때문에 선, 구분평가, 후 합산. 그 다음에 영업권, 특허권, 저작권, 돈 버는 거니까 수익, 환원법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원칙. 임료, 임대사례 비교를 했죠. 분명히 우리 상가, 원룸 임대를 하게 되면 주변의 임차료가 얼마인지 비교해서 우리 집에 임차로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임대사례 비교법 원칙. 그 다음에 소음 등 이건 허용 기준, 원상 회복 비용이 많이 들면 내 땅값이 낮게 평가하고 원상 회복비가 조금밖에 안 들면 높게 내 땅을 평가해도 좋겠다. 소음 등 시험 잘 나오는데 틀리면 안 되죠.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쉬운 데만 맞춰도 60점은 나오겠다. 그래서 학교는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서 죄송합니다만 여태까지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아도 60점은 가볍게 올릴 수 있으니까 이제 7, 8점, 9점은 조금 신경 쓰면 계산까지 신경 쓰면 점프해서 쭉 올라가 버려요.